자, 여기는 어려운 주제. 내 펜 어디 갔어? 여기는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해서 보셔야 되고, 보통 문법에서 가장 킬러로 나오기 좋은 주제입니다. 근데 이미 문장 형식은 웬만한 게 다 나왔거든요, 이미. 문제 유형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번 단원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실어놨어요. 문제 엄청 많아요. 여기에만 한 10문제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이니까 이걸 한번 잘 봅시다.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주제는 문장의 확대 또는 문장의 확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일단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 일단 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쵸? 이 구는 뭐죠? 얘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는 게 일단 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 서술어 구조가 있다면 얘는 뭐라고 하죠? 문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엄밀하게 본다면 문장이랑 절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문장이랑 절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문장은 자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 있어야 되는 거고, 절은 어떠한 큰 문장이라니까요. 거기 쏙 들어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절 성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거를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문장이랑 절을 이번 시간에서는 그냥 동의어로 치겠습니다. 실제로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구분할 때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몇 번 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만약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이라면 이때는 혼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자로 말하면 단문이라고 얘기해요. 단문. 근데 수능에서는 단문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이라면 얘는 겹쳐져 있다고 해서 겹문장이라고 하고, 한자로 굳이 표현한다면 얘는 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2021학년도 9월 평가원인데, 그때는 한 문장에 주어 서술어 관계, 즉 절이 6개 있는 경우가 나왔어요. 단순하게 지금 제가 들은 예문에서는 그냥 딱 두 번인 경우들만 대체로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면 6번까지 나온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고 이미 난이도는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그리고 겹문장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안긴 문장, 다 써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니까 지금 첫 시간이니까.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계라고 써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어진 문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이어진 문장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얘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얘는 어떤 걸 사용하는 거죠?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연결어미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지만 그 보조적인 연결어미 그 날려버리고 두 가지를 본다면 크게 대등 종속으로 나눌 수 있나요? 그러면 문장 구조 이렇게 될 겁니다.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될 텐데, 여기 앞에 있는 절에 여기에 어미를 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서술어의 어미를 연결 어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연결 어미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대등, 종속,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연결 어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앞절이랑 뒤절이 서로 영향관계가 주고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얘는 별 얘기가 아니고, 자, 이제 문제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관계. 이게 이제 어려운데. 자, 뜻을 잘 이용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 안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얘가 이제 큰 문장이야, 큰 문장. 큰 문장.
그래서 얘를 한자어로 얘기하면 모절이라고 해요. 모절. 이 용어는 필요 없거든요. 수능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미 모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떠올려 주세요. 안긴 문장은 큰 문장이에요. 가장 큰 뼈대가 되는 문장. 아는 문장은 그 안긴 문장에 쏙 들어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자어로 또 얘기하면 내포절이라고 얘기해요. 내포돼 있다고 해서. 근데 용어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 거꾸로 얘기했죠? 아이씨. 다시. 필기했나요, 혹시? 아이, 미안. 이 아는 문장이 큰 문장이죠. 아유, 병신. 얘가 큰 문장이죠. 미안해요. 그래서 얘가 모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안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성분을. 안긴 문장 얘가 이제 내포절이 작은 문장이 되고 한자어로 본다면 내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감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안긴 문장이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문장에 독립적으로 한 문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큰 문장에 종속되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좀 순화시켜서 푼다면 자, 나는 절이 맞아요. 분명히 주어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분으로 사용되는 문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문장은 문장인데 그 문장이 독립적으로 딱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에 어떠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용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성분으로 문장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만약에 다른 문장을 그냥 자신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걔는 큰 문장이 되니까 걔는 아는 문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요. 이어진 문장 어차피 별 얘기가 없으니까. 25도인데 왜 이렇게 춥냐? 그쵸? 여기 이산이에요. 얘가. 이 강의실이 이상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마치 샤워할 때 적정 온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거랑 비슷하네. 자, 그래서 이게 크게 이 개념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얘를 보겠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안에 5가지가 있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 서술절, 아니면 인용절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동그라미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주어, 서술어 구조가 한 번이면 혼문장, 2번 이상이라면 견문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2번 개념을 잘 이용해 주세요. 자, 다른 문장을 자신의 성분 하나로 이용하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반대로 다른 문장의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는 그 문장, 정확히 얘기하면 절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의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를 쓰지 마세요. 원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예문 한번 들어줄게요. 그러면 우리 서술어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이 서술어는 어떠한 성분들을 원하는 성분인가요? 요구하는 성분인가요? 두 자리겠죠, 기본적으로. X가 Y를 원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는 이 X랑 Y 자리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요. 여기 X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문장에서? 내가, 나라는 지금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럼 여기 Y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 라는 하나의 문장이 지금 이 Y라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럼 얘네 실제로는 원래 무슨 문장이에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라는 원래 그 문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 문장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Y를 원하다라는 큰 문장에서 목적어라는 성분 자리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 원하다를 서술어로 갖는 문장을 본다면 자신의 목적어를 만들 때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뭘 썼어요? 문장을 썼죠.
정확히는 절. 근데 그냥 문장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을 자신의 하나의 성분으로 이용하는 문장,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고. 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꺽쇠한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에요?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꺽쇠한 문장이 무슨 문장이 되는 겁니까? 안긴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안긴 문장은 뭘로 사용되고 있죠, 지금? 이 문장, 아는 문장에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5개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내 계속. 네가 해. 아니 그냥 켜고 끄고 해, 네가. 더우면 끄고, 추우면 끄고 해. 이게 온도가 추운 게 아니라 지금 바람 직방으로 먹고 있어가지고. 야, 이 담요 좀 불결하지 않아요? 이거 어제는, 지난 시간에는 여기 떨어져 있던데. 그래서 내가 주웠거든요. 누구 거야, 이거? 학원 것 일리가 없는데? 위에 그 독서실에 담요가. 아, 진짜요? 꼼꼼하네. 자,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명사절이랑 관형절이 중요하고요. 밑에 3개는 간단한 포인트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일단 명사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안긴 문장이, 즉 성분으로 쓰이는 그 문장이 뭐의 기능을 한다고요?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 즉 이걸 말을 풀으면 명사의 자리에 절이 들어간 문장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는 원래 명사 자리잖아요. 정확히는 체언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는 밥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Y는 명사 하나가 들어가는 자리라는 말이지.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문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절이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명사의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을 때 그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문장, 이 검은색 꺽쇠로 쓴 이 문장은 명사절을 사용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 주황색 개념으로 본다면 안긴 문장인데 뭘로 안겨 있는 거예요? 명사절로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제일 중요해요. 헷갈리지 말고. 근데 그 명사절이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왜 그런 겁니까? 야, 명사의 기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의 성분은 뭐죠? 몰라요. 왜?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의 기능을 지금 문장이 하고 있는데, 즉 명사처럼 문장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쓰이는 그 문장도 성분이 뭔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명사의 성분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세요.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얘는 다양한 성분을 취했습니다. 다양한 성분. 정확히 얘기하면 명사절이, 즉 안겨있는 명사절이 다양한 성분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절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 명사절이 어떤 성분인지까지를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영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 명사절 영어에서 상당히 많이 쓰지 않나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명사형 어미 음기, 명사형 어미 음기를 통해서 실현한다 돼 있는데, 우리 딱 이거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게 생각나요? 이 음기는 뭐랑 모양이 똑같죠? 명사, 파생, 전미사, 음기랑 똑같지 않아요? 이거 한번 테마로 했지 않나요? 저 옆에 강의실에서. 그때 제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구별 방법이 뭐였냐면,
서술성이 있냐, 서술성이 없냐, 그 얘기를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원리예요? 명사형음이 음기를 쓰면 명사절을 만드는 거야. 즉, 문장을 만드는 거고, 걔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가짜 명사니까. 그러니까 걔는 다시 원래 문장으로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 문장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진짜 명사로 만든 나는 얼음을 먹었다. 나는 얼음, 내가 얼음이다. 이게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명사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명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술성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원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음기는 명사형 어미로 쓰이겠지만 실제로 이 단원이 복합된 문제를 풀 때는 과연 이 음기가 명사형 어미가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네 문장이 있잖아요. 자, 이걸 먼저 어떻게 보는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서술어를 보세요. 자, 서술어 체크해 볼게요. 서술어 뭐죠? 이건가요? 틀림없다? 그러면 틀림없다가 어떠한 문장 구조를 요구하는 서술어인지를 먼저 떠올려 봐요. 어떻게 되죠? 그냥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X가 틀림없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 X에 명사가 들어갈 거잖아요. 원래 주어는 명사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진짜가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명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주세요. 뭐가 틀림없대요 지금? 우리 집 고양이가 전생에 사람이었음. 이게 틀림없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보라색으로 꺽쇠한 이 부분이 지금 X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이 문장인가요? 우리 집 고양이가 전생에 사람이었다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어미를 뭘 썼어요? 음이라는 어미를 썼나요? 명사형 전성어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인 거예요, 지금? 명사절인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꺽쇠한 부분이 명사절인 거죠. 그러면 아는 문장, 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이 주황색 문장은 명사절을 자신의 특정한 성분, 여기서는 뭐죠? 주어인가요? 자신의 주어 자리에 일반적인 그냥 명사 하나 딱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문장을 자기 주어 자리에 썼다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 공식적인 용어를 붙여보자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지금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절이 뭘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도 봐야 되죠. 왜 명사절은 문장에서 다양한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명사절인데 성분은 뭐예요? 주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문장만 더 보여드리고 오른쪽에 제가 필기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오른쪽 페이지에 한 문장만 더 예시로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볼게요. 자, 서술어 보세요. 서술어 뭐죠? 느낀다야. 얘는 어떻게 구성될 것 같아요? X가 Y를 느낀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X 자리에는 뭐가 들어있죠? 얘가 들어있어요. 그럼 목적어 봤더니 다가왔음을 느낀다가 아니라 이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Y 자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가요? 이렇게 Y 자리에? 그 Y는 원래 명사 자리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무슨 절이에요? 명사 절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본다면 여기 음이잖아요. 다가오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음은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음기 쓰이면 명사절 이렇게 푸는데 그거는 그냥 문법적인 특징을 기술한 거고 실제로 정의를 공부한다면 명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문장 그게 명사절인 거고 그렇게 실현하는 방법이 전성어미 음기를 쓰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시할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큰 문장이 뭔 거예요? 지금 명사절을 쓰고 있는 문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문장 얘가 지금 명사절로 안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일부러 지금 용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좀 친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명사절은 안긴 문장에서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절이 뭘로 쓰이는 거예요? 목적어로 쓰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예문만 봐도 왼쪽에 있는 문장은 명사절인데 주어로 쓰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문장은 명사절인데 목적어로 쓰이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명사절은 다양한 성분으로 기능하는구나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얘만 그래요. 밑에 있는 문장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밑에 지금 나머지 4개도 있잖아요. 이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어고, 부사절은 무조건 부사어고, 서술절은 무조건 서술어고, 인용절은 무조건 부사어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명사절만 이런 식으로 성분이 다양해서 따져봐야 돼요. 아, 괜찮나요? 네. 자, 오늘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견문장 풀이에 꼬스템 이렇게 제가 문장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여기 부분이 아무래도 문장이 복잡해지만 지금 제가 들어드리는 예문들은 아주 단순한 예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복잡해지면 이런 식으로 꺽쇠 치고 막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훈련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4가지를 꼭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다 적용해서 푼 연습을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수능이 좀 남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그냥 딱딱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좀 원시적인 공부 방법을 좀 하시고 노트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수능장에서는 바로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안긴 문장만 5개 있어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한 번에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에서 조금 꼼꼼하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한 2가지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집 고양이가 전생에 사람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쪽을 볼 때는 서술어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한 이유가 그냥 대충 보다가 아 우리 집 고양이 주워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를 먼저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틀림없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서술어예요? X가 틀림없다 이렇게 구성되는 서술어인 거를 볼 수 있고요. 이 전체가 지금 이거 설치하면 난리 나요 지금. 자, 얘가 지금 X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집 고양이가 전생에 사람이었다라는 문장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파악했을 때 전성어미가 음이 쓰인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자, 스텝 1은 뭐라고요? 아는 문장의 성분을 보는 거잖아요. 가장 큰 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검은색으로 쓸게요. 아는 문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주황색 전부가 주어가 되는 거고 틀림없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뭘 한 거예요? 아는 문장의 성분을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고요? 어떤 절이 어떤 성분으로 안겨있는가를 보는데 특히 이 어떤 성분 얘는 어디서 중요해요? 명사절에서 중요해요. 왜? 명사절은 어떤 성분으로 쓰일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번째 과정으로는 얘가 어떤 절이고 고용이 그려져버렸어. 어떤 절이고 어떤 성분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요. 얘는 어떤 거죠? 명사절이 주어로 기능하고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죠. 근데 위에서 이미 주어는 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긴 문장 있잖아요. 얘를 원래의 문장으로 복원합니다. 어떻게 복원하냐면 명사절이든 관형절이든 부사절이든 똑같아요. 이렇게 전성어미 써있는 부분 있죠. 이 전성어미 써있는 부분이 서술어로 갑니다. 전성어미 쓴 부분이 서술어로 가요. 즉 쉽게 바꾸면 이 음대 있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종결어미 다로 바꾸면 끝나. 그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바뀌죠? 우리 집 고양이가 전생에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풀리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층위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얘는
명사절 층위에서 분석하는 거지. 저 위에 있는 거는 아는 문장 층위에서 분석하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 따로 문장 뺀 거는 어떻게 한다고 얘는 명사절 단위에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명사절의 성분을 또 분석해요. 어떻게? 얘가 그냥 주어로 할게요. 관용 안 쓰고 얘가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집 고양이는 그러니까 안긴 문장의 주어인 거야? 아니면 아는 문장의 주어인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안긴 문장이 주어인 거지. 그러니까 층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지금 아는 문장 단위에서 분석한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안긴 문장 단위에서 분석한 거라.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몇 번인 거야? 두 번인 거죠. 첫 번째는 고양이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X가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주술관계가 두 번이니까 얘는 견문장인 거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성분을 특정한 주어라 다시 하나의 문장을 특정한 성분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4번은 생략된 성분을 파악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따가 어떻게 보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는 문장이랑 안긴 문장에 중복되는 성분이 있다면 그때는 안긴 문장에 있는 성분이 생략되거든요. 이거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없어요. 자, 두 번째 예문 아까 했던 거 나는 수능이 다가왔음을 느끼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연습한 거 치고 그럼 먼저 아는 문장 층위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보조사 빼버리고 그냥 격조사로 만들어 볼게요. 내가 수능이 다가왔음을 이 아까 거 복습하는 겁니다. 느낀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서술어에서 어떤 성분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X가 Y를 느낀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어렵지 않게 얘가 주어이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문장이 Y 자리에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얘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텝 1을 마무리하고 스텝 2 어떤 절이 어떤 성분으로 안겨 있는가 그럼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돼 있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전성어미 음이 있는 거를 봐서 얘는 명사절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그런 문장, 그런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층위를 조금 나눠서 이제 안긴 문장 층위까지 본다면 즉 명사들을 다시 원래의 문장으로 뜯어본다면 여기 전성어미 돼 있는 부분이 서술어로 간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수능이 다가왔다 이런 문장인가요 원래? 얘가 뭐라고요? 얘가 지금 명사절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얘는 어떤 층위에서 본 거예요? 명사절의 주어가 수능, 명사절의 서술어가 다가왔다. 아는 문장의 주어는 내가,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 층위를 잘 나눠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아는 문장은 내가 어떤 거를 느끼다고 안긴 문장은 수능이 다가왔다인데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성분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된 성분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두 문장을 리스트 들었어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그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거는 지금 조금 어려워서 제가 네 번째 거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얘 서술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서술어 어떻게 되죠? 이르다. 얘가 서술어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어를 보면 지금은 이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이르다는 굳이 뭐 다른 성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내가 뭐 하기에 너무 이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랑 볼까요? 자, 지금은 뭐에 너무 이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X에 이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돼 있는 건데 얘가 뭐 필수 성분인지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X는 지금 부사어 자리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부사어 자리에 어떠한 특정한 명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를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내가 공부하다라는 명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명사절이 지금 뭘로 쓰이고 있는 거죠?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왜? 얘는 조사 애를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서술어로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 별표 하나 쳐놨잖아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똑같은 표현이 세 번 나왔거든요. 밑줄 한번 쳐줄까요? 여기 기전 이렇게 밑줄 한번 쳐줘요. 기전. 총 세 번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넘겨보세요. 자, 밑줄만 치겠습니다. 여기 연습 9번 보시면, 네, 예제 9번 보시면, 여기 4번 리을 선지에 보시면, 여기 기전, 여기 체크해둘까요, 여기? 이제 9번에 리을 보시면 기전이라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요. 여기 103쪽에 예제 15번에 보시면, 얘는 2021학년도 수능입니다. 여기 똑같이 내리기 전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여기 105쪽에 18번을 보시면 2022학년도 6월 평가원입니다. 여기 다에 또 있죠. 기전. 보여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다 선지에 보면 나는 동생이 오기 전 이렇게 세 번 나왔어요. 언제만? 평가원에서만.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코멘트 보시면 이 정도면 이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을 듯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이 표현이 되게 통상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시킨다는 걸 지금 당위성을 보여드린 겁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죠. 자, 얘는 자 보세요. 공부를 하자잖아. 얘가 서술어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가 목적어일 거고 얘가 주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두자. 이게 지금 되는 거죠. 얘는 본용은 보조용언이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 새끼는 뭐냐? 이중 목적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뭐뭐뭐뭐 전에 공부를 하자라고 된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전은 얘는 뭐죠? 얘는 지금 명사잖아요. 왜냐하면 조사 결합했으니까. 그러면 전인데 어떤 전이에요? 시험을 보기 전이잖아요. 그럼 성분 뭐죠? 관형어예요. 그쵸? 근데 관형어인데 봤더니 어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성어미 기를 사용했네요. 그럼 얘는 뭐죠? 명사절이에요. 아, 그래서 얘는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절이 바로 관형어로 쓰이는 케이스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여기다가 조사 의 같은 거 붙으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법적 연어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거 수능에 안 나온 말인데 연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X가 쓰이면 Y도 쓰이는 약간 이런 식을 연어라고 하는데 얘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뭐뭐 기전이 약간 좀 굳어진 거예요. 관용적으로. 그럼 얘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게 좀 어렵거든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아는 문장이 뭐였어요? 우리가 공부를 시험을 보기 전이죠.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를 하자. 그러면 하자. 얘가 지금 서술어니까 X가 Y를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인 건 자명하고요. 얘가 목적어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전이라는 명사를 시험을 보기라는 문장이 얘가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이제 명사절은 맞잖아요. 그쵸? 그럼 이 명사절은 관형어로 쓰이는 거죠. 오답 선지가 뭐였냐면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게 오답이었거든요. 아니죠. 부사어는 뭐가 부사어인 거야? 얘가 부사어인 거고 이 명사절 자체는 전이라는 명사만 꾸미고 있으니까 얘는 관형절이라고 해야 돼요. 다시. 관형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관형절 아니에요. 관형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됐으니까 스텝 2 명사절 관형어 했다고 치고 얘를 다시 원래 문장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 전성어미 돼 있는 부분이 서술어로 간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을 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얘가 아는 문장이고 얘가 지금 안긴 문장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도 원래는 어떤 주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주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죠?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하자 이 문장인 거야. 근데 어떻게 된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 똑같이 주어에 우리가가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왜 생략됐다고요? 아는 문장이랑 안긴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있다면 얘는 지금 똑같이 주어였지만 꼭 이렇지 않아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겹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안긴 문장에 있는 거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얘는 구체적으로 간다면 그래서 안긴 문장 층에서 본다면 얘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정확히 얘기한다면 주어가 생략된 명사절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진술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생략된 명사절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해야 정확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예문을 많이 볼 텐데 이제 모든 예문을 여러분의 A4 용지 또는 노트에다가 여기 스텝 1부터 스텝 4 이거를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거를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로 해오게 됩니다. 이거는 고통스럽지만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나중에는 딱 눈알로 보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명사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명사절은 일단 음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명사 파생 전미사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명사절의 정의상 명사가 원래 그냥 쓰이면 되는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서 쓰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니까 명사절이라는 거고 당연히 정확히 얘기하면 명사의 기능을 따라하는 경우라고 얘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명사의 기능, 즉 명사의 성분은 다양한 성분을 쓰이니까 마찬가지로 명사절도 어떠한 성분인지는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기전이라는 표현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니까요. 좀 아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꼭 조사를 써야지 관용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명사, 명사 이렇게 연결되더라도 얘가 이렇게 하나를 꾸미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이런 것들. 원래는 우리의 집이지만 이거 안 쓰잖아요 보통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가 명사절입니다. 문제를 하나 풀고 오겠습니다. 아까 밑줄 줬던 문제인데요. 예제 9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된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세요. 혹시 노트북 배터리 없다고 또 말해주세요.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주어 자리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 지금 친절하게 밑줄까지 다 쳐줬는데 원래는 색깔이 눈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 하나가 주어로 쓰이겠지만 얘는 색깔이 희다 라는 지금 문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 분석 공부를 해보자면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원래대로 푼다면 색깔이
딱 이렇게 풀리겠네요. 그쵸? 자, 니은도 보면 원래는 농부들이 X를 기다린다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 X 자리에 지금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비가 오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따라서 기고 명사절 목적어로 쓰이게 되는 거죠. 생략된 성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다 농부들이 뭐를 기다리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비유할 수 있으니까요. 자, 3번 디귿의 별표가 쳐볼까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는 트릭이어서 그렇습니다. 왜죠? 여기다 일부러 지금 르를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빼놔요. 왜? 목적어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교재 당장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래? 기억 봐봐요.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죠. 를 어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난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러 빼놓는 거야. 왜? 목적어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이해되나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사동비동 문제 볼 때 어떻게 했죠? 아까는 보조사로 바꿔버렸죠. 을을.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빼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볼 수 있고요. 그럼 어쨌든 부모는 X를 바란다 이런 문장인데 그 X가 지금 뭐인 거죠? 자식이 행복하다라는 문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명사절 목적어라고 일단 진술을 하는 거는 무리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답은 4번이 되겠는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지금 최초 나온 문제인데 얘도 제비가 남쪽으로 떠난다 이게 아는 문장인데 언제?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전이라는 명사를 이러한 명사절이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얘는 생략된 성분이 없겠어요. 왜? 그냥 겨울이 오다라고 하면 끝나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다른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였어? 수능을 보다 했나? 시험을 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주어가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겹치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빠졌잖아요. 여기는 아는 문장의 주어는 뭐죠? 아는 문장의 주어는 제비지만 안긴 문장의 주어는 겨울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략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부사어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돼요? 관형어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되고요. 자, 미음 보시면 이것도 아까 제가 문장을 변형해서 예문에 썼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애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명사절이 지금 뭐로 결합하고 뭐랑 쓰이고 있죠? 부사, 부사랑 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명사절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제가 일부러 이쪽에서는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거든요. 이 예문을 전부 다, 이 예시 문항들을 출제된 순서대로 배열을 최대한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점점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관형절을 보고요. 자, 다시 명사절을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다시 돌아와서 관형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긴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만이라고 해야 돼요. 관형사의 역할만 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 정확한 정의로 본다면 관형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형어라고 해서 관형절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논리예요? 관형어라고 해서 관형사인가요? 이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관형절은 관형사의 기능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관형절은 항상 뭐예요? 성분은? 관형어예요. 항상. 자, 관형절의 성분은 항상 관형어지만 관형어 할 수 있는 게 관형절만 있나? 아니죠. 이거는 틀려. 반례가 뭐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 바로. 왜? 지금 명사절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충분히 보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형절의 정의를 관형어의 역할하는 안긴 문장이라고 하면 아쉬워요.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여기다 왜 만이라는 말을 썼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제일 쉽거든요. 자, 볼게요. 자, 이때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실현하거든요. 명사절은 어떻게 실현했죠?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를 썼지만 관형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실현하게 되는데 자,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리자면요. 옆에 적어주세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관형절이고요. 따라서 견문장이거든요. 사실 모든 전성어미들이 그렇기는 한데 특히 관형절에서 이걸 쓰는 게 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운 문제들을 볼 텐데 제가 조금 이따 고난도 개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뭔가 견문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명사절 할 때는 이 네 개 다 딱 봐도 이 견문장이거든요. 근데 관형절은 뭔가 견문장이 아닌 경우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긴 재현이가 밥을 먹는다. 견문장이야, 혼문장이야? 전혀 견문장 같은 느낌이 안 들지만 견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면 무조건 견문장이다. 이거를 좀 명제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따가 이걸 많이 활용할 겁니다. 자, 이 두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꾸 이게 눌려. 원래 성분을 비교해 보세요. This is a book이잖아요. 이것이 책이다니까. 근데 어떤 책이래요? 우리가 어제 본 책이랍니다. 그러면 책인데 본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본 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꺽쇠로 한 거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 관형어로 쓰였으니까 무조건 관형절이네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뭐까지 판단해야 돼요? 전성어미를 썼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전성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근데 얘는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을 쓴 게 자명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얘는 관형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얘는 관형절, 관형어인 거죠. 아까 우리가 명사절을 판단할 때는 이 명사절이 어떤 성분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봤잖아요. 근데 관형절 볼 때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관형절은 무조건 관형어밖에 안 써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문장인데 어떤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집으로 도망간 사실이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왔더니 전성어미 니은이네요. 얘도 도망가다가 원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관형어가 되고 관형절이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사실은 좀 더 중요하게 가서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사실은 모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텝 3를 본다면 안긴 문장을 원래의 문장으로 복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략된 성분까지 보는 게 우리의 최종 과제잖아요. 문제에서는 뭐가 생략됐냐, 원래 서술어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 관형절에서는 이 생략 유무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여기서 출제 다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거는 이제 수능에 나올 수는 없는 용어인데요. 자, 두 가지로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이 용어가 순화돼서 나와요. 이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수능에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형절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동격 관형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관형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영어랑 비슷해. 우리 영어에서 대시, 지시대명사로 쓸 때는 말고는 접속사 대수로 쓸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 대수로 쓸 수 있고, 또 하나 뭐도 있어요? 동격의 대도 있단 말이지. 이제 뭘 잘 모르지만. 근데 관계대명사절에서는 뒤에 어떤 문장 수반하죠? 불완전한 문장 수반한다 배우나요? 그쵸? 그러니까 뭐 주격 관계대명사면 주어가 빠져있고 그러잖아. 동격의 뜻은요?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똑같아. 관계 관형절은 생략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즉 불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그 관형절 자체가. 동격절은 생략이 안 돼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즉 꺽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본 책이잖아. 이 보라색만 보세요. 뭐가 서술어로 갈 것 같아? 얘가 서술어로 가겠죠. 전성음 있는 부분 서술어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제 보다잖아요. 이거 생략돼 있죠. 뭐가? 책이 빠져 있어요. 왜? 원래는 이것이 책이다라는 문장이랑 우리가 어제 책을 보다 이게 두 문장인 거야 원래. 근데 책이 중복이니까 뭐가 죽는다고요? 안긴 문장께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관형절인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 관형사절, 관형절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학생들이 집으로 도망가다. 완전한 문장인가요? 중복돼서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집으로 뭐 사실을 도망가다 이게 아니잖아. 그냥 학생들이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용어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생략됐으니까 관계절. 저 오른쪽에 있는 문장은 생략이 안 돼 있으니까 동격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추가할 수 있지만 수능에 직접적으로 관계, 동격 이 용어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교과 외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 지금 위에 것들은 명사절을 이야기했고요. 관형절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안긴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큰 문장을. 자, 이것이 우리가 어제 본 책이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주술 관계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책인데 우리가 어제 본 책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전성어미 니은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지금 꺽쇠친 부분은 얘는 관형절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납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봐야 된다고요? 원래 문장으로 복원해야 되는데 전성음이 붙은 부분이 서술어로 간다. 이걸 기억하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빼둘게요. 보다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지금 왜 또 안긴이라 적었어? 씨. 왜 안긴이라 적었어? 적었네. 얘는 아는 문장이죠. 얘가 안긴 문장이죠.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기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고 안 쓰고 모절, 내포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에 좀 익숙해서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안긴 문장이라는 말도 틀려. 왜? 문장이 아니에요. 절이야, 절. 그래서 원래는 안긴 절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교과서가 잘못돼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다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 거죠? 책을.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빠져 있는 이유는 뭐죠? 여기 아는 문장이랑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설명을 써보면 목적어가 다시 이거부터 하자. 여기서의 우리는 주어고 얘보다는 서술어죠. 어떤 차원에서? 관형절 차원에서. 안긴 문장 차원에서. 아는 문장 차원에서는 이것이 책이다가 주어 서술한 거고요. 여기서 본다면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동격절을 한번 봅시다. 나는 학생들이 도망간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이 좀 짬이 생기면 동격절은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요. 사실 또는 소문 또는 소식 이런 류의 명사가 쓰일 때만 동격절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뭐한 소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어쩌고 소식 소식, 소문, 사실, 정보 이런 단어들. 그렇죠? 그럼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소식, 소문, 사실 얘가 이 절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근데 얘 이퀄 얘가 이렇게 딱 바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일 때는 여기 좀 센스 있게 무조건 동격절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사실을 알았다. 이게 지금 주목서잖아. 얘가 지금 아는 문장 차원에서 본 거고요. 얘를 안긴 문장 뜯어보면 학생들이 도망간 얘가 지금 관형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성어 및 니은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뜯으면 되겠어요? 관형절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진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원래대로 푸는 게 스텝 3니까 풀어보면 학생들이 도망가다. 이게 지금 다시 복원한 문장이네요. 이게 관형절 차원에서 보는 거고 이는 안긴 문장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긴 문장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주어지만 이게 어느 차원에서의 주어인지 어느 차원에서의 서술어인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는 생략된 성분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동격 관형절이라고만 해도 그 말 안에 생략된 성분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5문장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60%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3개는 찌끄레기여가지고. 자, 이 뒤에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고난도 개념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관형, 사형, 어미를 통해 활용한 용언이 있으면 무조건 견문장이다. 무조건 정확히는 관형절인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게 저 이걸로 해드릴게요. 멋진 재현이가 수업을 한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슬쩍 말씀드렸지만 전혀 견문장처럼 안 보여요. 하지만 견문장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것만으로 문장이야. 왜? 얘를 풀어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서술어로 가죠. 전성어미 있는 부분이 서술어 간다 했으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멋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멋지다는 한 자리잖아요. 멋지다라고 쓴 거 아니야? 멋지다라 썼어요. X가 멋지다잖아. 그렇죠? 그럼 멋지다는 뭐죠? X는 누구 들어가는 거야? 재현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재현이가 수업을 한다. 재현이가 멋지다.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거죠? 재현이 빠지는 거죠. 왜? 중복이어서 생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 멋진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관계 관형절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멋지는 뭐가 생략되는 거죠? 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깜빡하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관형, 사형, 전성, 어미를 통해 활용한 용언이 있으면 무조건 견문장이야. 그냥 만약에 문장에서 견문장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뭐 안긴 문장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전성어미 보는 거예요. 무슨 전성어미? 관형, 사형, 전성어미 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거 먼저 체크해 놓고 나머지를 하세요. 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야, 이것도 견문장이죠. 왜 견문장이에요? 전성어미 있으니까 관형, 사형, 전성어미. 뜯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선이가 밥을 먹는다 플러스 혜선이가 예쁘다 이거잖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얘 좀 빠져있는 거죠. 중복되니까.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 2번 동그라미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장 풀고 오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풀어보세요. 그냥 안 쉬고 쭉 합시다. 6시까지. 계속 말하지만 1시간 반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야지. 이거 센 사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싱 등록하면 1000포인트 준다는데. 내가 가질까?
음. 이것도 보면 무조건 4번이에요. 왜? 이거. 이거는 동격절 만드는 대표적인 명사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관계절, 동격절을 물어보는 거지만 그 용어를 쓸 수는 없어요. 왜? 교육과정 위반이니까요. 다만 EBS에서는 좀 씁니다. 수능 특강에. 그러면 또 말이 달라져. 왜냐면 EBS에 연계돼 있으면 이제 뭐 연계 반영한 겁니다. 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수능 국어는 이제 대격변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한 18일, 아니죠. 9월 6일인가? 한 이제 3주 뒤면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딱 발표 나올 거니까. 자, 보시면요. 자, 얘는 관형절로 안길 때 그 중에서 생략되는 게 뭐가 생략된대요? 주어 생략이래. 그러니까 쉽게 딱 보면 주어 생략된 관계절, 이거 관계 관형절이라 되고 관계절이라고 해서는 없어요. 이렇게 이걸 체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절하게 예문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 요렇게가 어디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민수를 수식하는 문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민수가 중복이니까 중복될 때는 뭐가 죽어요? 안긴 문장이 죽는다고요? 그 뭐가 죽었어요? 얘가 죽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분이 보세요. 얘 민수에게 얘는 지금 부사어고요. 얘는 주어거든. 이런 식으로 성분이 달라 상관없어. 그냥 단어가 중복되기만 하면 생략돼요. 그러니까 둘이 굳이 같은 성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다뤘던 문장에서도요. 넘기지 말고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것이 책이다. 여기서 책 서술어지만 이 안긴 문장의 책은 목적어야. 하지만 중복이니까 안긴 문장의 주어. 이런 식으로 굳이 성분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만 일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에서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아 얘가 지금 주어 생략된 관계절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닌 거는 4번이잖아요. 그렇죠? 정수가 은희와 결혼하다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얘는 동격절이 되고 따라서 그냥 답은 4번이 되는데 굳이 풀어보자면 동생이 숙제를 하다 형이 대학생이 되다 그렇죠? 경희가 버스에 타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다 이런 식으로 이거 영어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주격 관계대명사 쓴 거지 1, 2, 3, 5 잘 보시면 그쵸? 예를 들어서 동생이 동생이 영어로 뭐야? 동생이 영어로 뭐예요? 아 brother brother who is studying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원래 영어로 본다면 여기 지금 주어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이거랑 좀 똑같은 거야 다만 영어는 후치 수식이 많고 뭐 아닐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다시 우리 국어는 무조건 이렇게 앞에서 뒤를 이렇게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더 이상 풀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되는데 자 부사절 서술절을 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자 이제 논란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사절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부사절이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이 부사절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출제할 때 이 부사절을 출제할 때는 되게 안전하게 출제해요. 왜? 이거는 교수님들끼리도 견해가 달리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일단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사절은 아까랑 똑같이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만을 또 제가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이면 항상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절이면 항상 부사어. 하지만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절이 부사절만 있냐? 그건 아니죠. 왜? 우리 명사절이 계속 반리로 들어지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만 부사어라고 쓴다. 다시 부사절만 부사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부사절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명사절이랑 관형절은 전부 다 전성어미를 활용했습니다. 근데요, 부사절은 전성어미 말고도 접사도 활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랑 달라. 자, 보겠습니다. 여기 계도록을 보세요. 이 계도록은 뭐죠? 이건 암기하라 했잖아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뭐밖에 없다 했습니까? 계도록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뭘 그러기 때문이야. 얘는 부사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 왜냐면 관형절도 그렇고 명사절도 그렇고 전부 다 관형사형 어미, 명사절 어미를 사용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근데 요놈이 문제죠.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했지 않나요? 이는 전성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뭐죠? 접사예요. 그래서 얘는 전미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전미사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냐? 자,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위에서 두 개 봤으면 알겠지만 여기 전성어미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뺐을 때 서술어로 분석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술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사절을 만들 때 전미사를 쓴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단어로 파생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성어미 무슨 형 전성어미의 정의가 뭐예요? 걔를 따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써도 관형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사형 전성어미를 써도 걔는 명사처럼 쓰는 거지 명사가 되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문장을 복원하면 서술어로 튀어나오는 거라고. 왜? 원래 용어는 서술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 복원이 가능한 건데 여기서 이를 써가지고 부사를 만들어버리는데 그거를 서술성을 부여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문장으로 복원한다? 납득이 안 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 문장으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이 문장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름은 겨울과 달리 너무 덥다. 올해는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겨울과 다르게로 바꿔볼게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은 겨울과 달리 너무 덥다랑 여름은 겨울과 다르게 너무 덥다가 문맥적으로 의미 차이가 느껴지세요? 저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거 둘 다 우리 지금 수능 국어에서는 부사절로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위험한 정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얘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딸려 있는 거는 어쨌든 좀 수식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뒤에 지금 체온도 없기 때문에 부사어예요. 얘는 날리고 얘만 본다면 전부 다 지금 부사어잖아요.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자, 겨울과 다르게로 먼저 해볼게요. 자, 겨울과 다르다 이렇게 되지. 이거 르불규칙 좀 할 수 있죠, 이제. 아, 이거 르불규칙 아니죠. 얘는 그냥 간 거죠. 위에 거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다르다도 일반적으로는 두 자리 서술어잖아요. x가 y와 다르다.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잖아요. 그럼 얘도 앞에 뭐가 주어가 와야 돼요? 비교하는 대상이 와야 돼. 대상이 뭐예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야. 여름이 겨울과 다르다. 플러스 뭐죠? 여름은 덥다 이건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주황색 꺽쇠 문장을 지금 얘를 수식하는데 쓰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름이 지금 중복된 성분으로 기능하니까 얘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계도록을 쓴다면 당연히 얘는 부사형 어미를 쓰는 게 아니라 부사처럼 기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가 지금 부사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형용사죠. 그럼 본다면 아 여기서 지금 개를 썼으니까 얘는 부사절이고 부사어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됐나요? 근데 아까 뭐도 쓸 수 있대요. 이도 쓸 수 있대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겨울과 다르다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겨울과 달리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뭐로 풀어야 되는 거야? 다르다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의상 전성어미 써 있는 부분이 서술어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달리에서 얘는 이거 접사 리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르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 이게 아니죠. 하이픈 떼야죠. 그러니까 얘가 죽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네, 됐죠? 러블기집 같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이씨 부사야 그냥 얘는요 얘는 부사형이야
이 부사를 다시 원래대로 문장으로 다르다라고 복원해서 겨울과 다르다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게 말이 돼? 나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왜? 얘는 실제로 부사로 바꿔버렸는데 이거 어쩌지 바꾸냐. 여태까지 논리가 맞았던 이유는 관형절이든 명사절이든 걔네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 문장으로 복원하는 게 납득이 되지만 만약에 이를 썼는데 이거를 정리사를 다시 원래대로 문장 바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를 쓰는 거를 부사절이라고 인정을 안 하든가 아니면 이를 전미사로 정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존나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그냥 전미사고 이것도 부사절이고 이렇게 푼다라고 그냥 가르쳐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본다면. 그래서 잘 안 내요. 그래서 보통 명사절이랑 관형절을 훨씬 많이 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민감한 주제가 되니까요. 이 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접사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제가 왜 논란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그냥 실전적인 학습을 위해서라면 부사형 어휘도 쓸 수 있고 전미사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계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외우면 안 돼. 입에다가 이계도록을 붙이면 안 돼. 이거 두 개 다른 거예요, 완전. 이랑 계도록은.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가 되나요? 자, 소리가 없다죠. 얘는 지금 너무 관형적으로 써서 원래는 가잘인데 지금 이렇게 비가 소리가 없이 내린다보다는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가 좀 더 익숙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얘도 지금 보면 요 놈이 지금 문장이잖아요. 이 도는 보조사니까.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내리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사어가 맞는데 봤더니 이라는 정리사를 쓴 거죠. 따라서 얘는 부사절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부사어를 원래 문장으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없다. 이게 지금 부사절이잖아. 얘는 지금 아는 문장 차원이고 얘는 지금 안긴 문장 차원인 거고. 그럼 이걸 과연 소리가 주어, 없다, 서술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고. 얘는 부사인데. 얘는 형용사고 여기서는. 그렇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쓰고 싶으면 소리도 없게 내린다. 이렇게 쓰면 딱 맞아요. 어쨌든 둘 다 인정되는 거고 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이거 자체는 전공서적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이어서 많이 출제되죠. 자,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재현수는 학생들이 쉽게 공부하도록 열심히 강의하는데요. 관심 없고 얘는 주어고 얘는 서술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부사절인가요? 왜? 우리 헷갈리지 말고 이 도록도 부사형 전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대로 푼다면 학생들이 쉽게 공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더워졌어 이제. 자, 아몬드 브리즈 같은 거 도대체 누가 사 먹는지 궁금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똥맛 나는데 그냥. 부사절 부사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여기 오른쪽에다가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도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견해도 많이 뒤져보고 여러분이 구글에서 쳐보세요. 부사절, 뭐 부사절에 대한 논의 이런 식으로 참 존나 많이 나와. 이 부사절에 대한 권위 있는 선생님이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익섭 교수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만 500장짜리 책을 내셨어요. 국어 부사절의 이해라고 해서 500장짜리 책. 저는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결론이 없어. 지도 몰라. 항상 그렇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놈도 문제가 있어요. 서술절하는 문장. 근데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딱 할 수 있어요. 제가 논란이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갈까요? 해주세요. 재밌지 않나요? 이거 탐구하는 게. 그래도 과연 서술절이 있는가? 이거부터가 또 논란이 되거든요. 자, 얘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위에 있는 세 개를 봐주세요. 전부 다 어떻게 썼나요? 전성어미를 썼죠. 이거 부사절에서 전미사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용언에다가 뭔가 장치를 붙여요. 대부분 전성어미를 붙이잖아요. 이 서술절은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전성어미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얘는 이거 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얘는 전성어미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그 단어의 위치랑 조사로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한테 작업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문장 형식만 가지고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일단 우리 교과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재현쌤이 키가 크다. 동의할 수 있나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본다면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뭔가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분석하냐? 자꾸 뭐가 눌리는 거야.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자, 여기 앞에 나온 재현색 있죠? 얘를 주어라고 하고 서술어를 크다가 아니라 이 키가 크다. 이거 전체를 서술어로 봐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 서술어를 눌러봤더니 어떻게 돼? 키가 크다. 얘가 또 주어, 얘가 서술.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크다의 주어는 키가인 거고 이 키가 크다의 주어가 재현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꺽쇠한 부분 얘를 서술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술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키가 크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재현쌤의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보통 주어, 서술어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요렇게가 요놈의 서술어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 서술 이렇게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주어, 서술 이렇게 있으니까 견문장이라는 거예요. 재현쌤의 키가 크다 이게.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서술절 이렇게 말하고 이 전체를 뭐라고 말해요? 서술절을 그죠? 아는 문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서술절은 얘는 무조건 서술어로밖에 안 쓸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거는 과연 이게 견문장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있는 것들이랑 다르게 얘는 이 서술어 자리에다가 뭔가 작업 치는 게 없어. 전성어미 쓰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현쌤 이게 과연 진짜 주어가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자,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는 예문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우리 이거 수능으로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 서술어, 얘는 서술절. 그리고 서술절을 그렇게 쓰면 얘가 주어, 서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석이잖아요. 이게 견문장이죠. 주어, 서술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위에 있는 문장이랑 밑에 있는 문장이 의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거 같아요. 얘는 혼문장이네. 헉! 그럼 위에 있는 문장은 견문장이고 밑에 있는 건 혼문장?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을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격조사가 맞아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주격조사야. 근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닌 것 같다고. 왜? 얘는 미국이 꾸미는 것 같다니까 아무리 봐도.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관형격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고양이가 그 고양이 종을 혹시 알아요? 나 강아지 종 알아. 말티즈? 아? 요즘 그게 유명해요. 포메?
좀 다리 짧네? 제가 과외하러 돌아다니면 집에 강아지를 존나 많아. 근데 원래 강아지 키워요? 키워요? 뭐 키워요? 말티즈, 말티즈? 피쉬 섞여. 분모이나 키워요? 아니 섞였어요. 잡종이에요? 분모이 안 키워요? 저는 안 키워요. 근데 이게 막상 키우면 짜증나는 게 많잖아요. 똥 치워야 되고, 오줌 치워야 되고, 밥 달라고 뒤지고. 특히 저희 집 강아지는 맨날 쓰레기 뒤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막다 터져 있고 집 가도 그래서 짜증나는데. 딱 과외하면 딱 좋아요. 애들 강아지만 이렇게 한번 예뻐해주고, 한번 안아보고, 집 가면 나머지 똥은 제가 치우는 거니까. 이제 좋아서 보는데. 말티즈를 합시다. 강아지는 말티즈가 귀엽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쳐봐. 이 문장도 서술절이야. 왜? 강아지가 네가 주워. 귀엽다가 아니라 말티즈가 귀엽다. 주워서 얘가 지금 서술절이야. 이해되나요? 이거 똑같은 거야. 코끼리가 코가 길다랑 강아지는 말티즈가 귀엽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안 된다? 강아지 말티즈가 귀엽다. 이게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그럼 얘도 이게 주어 맞아. 그래서 이거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주제어라고 해요. 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본다면 이 왼쪽 케이스의 서술절이랑 이 오른쪽 케이스의 서술절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우리 학교 수준에서는 얘도 서술절, 얘도 서술절 이렇게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서술어인지도 의문이 들고요. 이것도 귀여운 것은 정확히 약간 말티즈가 귀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아지 이건 문장에서 없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독립어로도 봐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은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봐요? 강아지는 주격조사. 야, 주격조사 아니죠. 보조사가 주격조사인 척하는 거지. 맞지? 야, 이거 원래 뭐래? 강아지가 말티즈가 귀엽다지. 네. 소리. 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주어 서술어처럼 돼 있으면 서술절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나오는 건 똑같아. 뭐야? 뭐라 썼어요? 야, 이거 쓰지 마. 이렇게 쓰면 교과 범위 위반이야. 그냥 내 정의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알겠죠? 그냥 그거 무조건 서술절이야. 궁금하면 대학교 가서 해. 얘도 그냥, 자, 우리 이제 다 속세를 집어치우고, 자, 주어, 서술어, 서술절, 견문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됐나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까? 여기다가? 서술절만 하나 해볼까? 그러니까 코끼리 그걸로 할까? 보통 대부분 예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아는 문장. 자, 코끼리가 코가 길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문장 차원에서 보면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뜯어요. 그럼 얘는 서술절 서술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코끼리가 아이 병신 코가죠. 코가 길다 이렇게 되면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길다의 주어는 절대 코끼리가 아니에요. 이 길다를 받는 거는 얘야, 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안긴 문장. 끝! 다 했어요. 이제 인용절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5분이면 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자, 98페이지 볼게요. 이게 헷갈리는 게, 자, 이 두 문장이 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묶어볼까요? 이게 서술절 구조랑 주어 보어 구조가 되게 유사해요. 저기 볼게요. 재현이가 강사가 꿈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얘는 재현이의 강사가 꿈이다. 이게 안 되잖아. 얘는 찐 서술절이 맞아. 제 주장대로 하면. 그럼 보면 얘도 지금 가고 얘도 간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를 본다면 재현이가 강사가 꿈이다. 얘가 서술한 거야. 얘가 주어고. 그러니까 얘는 서술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뜯어보면 주어, 서술 다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주어 플러스 서술절이기 때문에 얘는 겹문장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것도 봐봐요. 재현이가 강사가 되었다. 위는 똑같아. 서술어만 다르고. 근데 얘는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되다기 때문에 얘는 여기 이퀄이라고 해서 얘는 주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혼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똑같이 가지만 얘는 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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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복격. 이런 거 충분히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낚시하는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2018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이 문장이 있는데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실제 수술된 문제니까. 자, 가장 먼저 가장 큰 문장, 아는 문장. 이게 아는 문장이라는 말도 여러분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있고 쭉 들어가 있어. 그럼 뭐가 아는 문장이야? 상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큰 문장에 하세요. 제일 큰 문장은 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는 기다린다가 가장 큰 문장이고 얘는 써. 주어서 이렇게 되나요? 목적어를 보세요. 뭘 기다린다?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 이거 기다린다. 딱 봐도 문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 빨리 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사절?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시 푸세요. 보고 나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봄이 빨리 오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명사절인 거죠. 얘가 안긴 문장인 거죠. 이렇게. 끝났죠? 지금 방금 다현이 끄덕였죠? 안 끝났죠? 왜? 왜 안 끝났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왜? 이거 관용절이라니까? 안 보이지 않아, 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한 번 더 가보면, 한 번 더 가보면. 그렇죠. 봄이 따뜻하다가 있는 거고, 어떻게 된 거예요? 충복이니까 생략. 아까 말했던 멋진 재현이가 수업을 하다가 똑같은 문장이죠? 실제 나온 선지가 이거 보세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냐고 묻죠.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못 보면 틀린다니까?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까지 있는 거예요. 얘는 주어 생략, 관형절까지 있는 거고, 따라서 이 기억 전체로 본다면 주술 관계 몇 번이죠? 3번인 거야. 이것도 지금 18년도입니다. 아직 6년이나 옛날 문제예요. 자, 리을. 이건 니네가 해봐. 그러니까 문제 풀지 말고 이거 분석해 보세요. 딱딱딱 가서. 오늘 찍은 건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들어주세요. 물론 안 보겠지만. 그래서 이쪽 파트가 마스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문장을 다 뜯을 수 있어요. 저도 방금 뭐 했는지 알아요? 여기 우리 학원 여기 벽을 볼래요? 두 번째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에요. 관형절 두 번인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을 하지 않다지. 목적어 생략 관형절이야. 여기도 보세요. 옆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내다지. 주어 생략 관형절. 이렇게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병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유 노래 하나 가지고 막 분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재미없어서. 자, 이거 주수형이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안긴 문장이 몇 개 있어요? 안긴 문장 몇 개 있어요? 아, 이거 쉬운 문제예요. 대답해 빨리. 안긴 문장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있지 않아요? 야, 일단 딱 보자마자 뭐 봐야 돼? 이거. 그치? 이건 봤죠? 봤어, 안 봤어? 맞습니다. 봤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서술절. 어떻게? 야, 서술절. 서술절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장치가 없다니까.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뭐라 해야 돼? 꼬리가 남아. 근데 서술절은 그냥 구조로만 봐야 되는 거야. 주어, 서술어.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술절이 있었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과연 견문장이 맞는지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언어 유형론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이런 구조 없대요. 다른 언어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아까 관형절 설명할 때 어떻게 비교해요? 영어의 관계대명사랑 막 비교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 영어 없어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어떻게 말해요? Betchu's price are high 이렇게 하지 않아.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의인 거지. 배추의 값이 비싸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서술어가 맨날 문제야. 뭐 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다가 과연 조사가 맞느냐? 이거 가지고 제가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죠.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 개념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 고민해보면 훨씬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EBS 강의에서 그냥 들으면, 자, 주어,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1차원적인 공부하는 거죠. 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 주어, 서술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술절이 한 번 발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때문에 관형절일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딱 봐도 이거 관계절이지. 왜? 자,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가 시장에서 배추를 사다. 뭐야? 목적어, 생략, 관형절. 요즘 글씨가 지금 또 개판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왜?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서술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죠? 견문장, 이고, 주술 관계는 세 번. 리을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나요? 네. 어디? 여기. 배추를 여기 있잖아. 이건 안 할게, 위에 있는 거는. 이건 너무 어려워. 자, 지금 다시 한번 큰 문장을 보면요. 이 혼문장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혼문장, 견문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견문장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어진 문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관계는 뭐라고요? 얘는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을 자신의 성분으로 쓰는 경우 5개로 나눠지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까지 했고 인용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듣는 다음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 다 풀어요. 자,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아, 두 개만 봅시다, 두 개만. 자, 이제 11번이니까 내가 풀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지금 기억이랑 니은을 잘 집중해주세요. 기억이랑 니은을 보면 이 문장 전체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다 기억이죠. 이게 다 니은이지. 선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봐보세요. 1번, 3번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치? 그럼 얘는 뭘 보라는 거야? 아는 문장 전체를 보라는 거야. 아는 문장 전체를 보라는 거야. 근데 4번, 5번 봐보세요. 물어보기 달라져. 그치? 그럼 이럴 때는 뭐만 보라는 거야? 그 안긴 문장 그 절만 보라는 거야. 즉 차원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그렇게 노가다를 한 거야. 전체를 다 보라고 하면 이거를 보는 거고요. 안긴 문장만 보라고 하면 얘만 보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이 문제가 6년 뒤에 졸라게 어려운 문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문제 오늘 풀고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보는데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친구들은 원하다.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지금 명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르이기 때문에 명사절 목적어고 모두 하라고 이거를 다시 원래 문장으로 복원시키는 거지 하라고 어떻게 돼? 내가 노래고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를 얘 목적어라고 일부러 빼놨죠? 부른다, 부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명사절인 거죠. 우리는 몰랐어. 뭐를? 이 지역 토양이 변형사에 적합함 이거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럼 다시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역 토양이 변형사에 적합하다인가요? 이건 뭐지? 그니까 기억에 안긴 문장, 니은에 안긴 문장 이렇게 지금 4번, 5번 선지에서는 뭐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른쪽에 따로 뺀 이 문장만 보는 거라고. 자, 5번 선지부터 볼게요. 답이 5번이거든요. 기억에 안긴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나요? 있어요. 왜? 그래, 이게 목적어야. 근데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뺐다고, 이거를. 우리 아까 사동피동 할 때 어떠한 전략 썼죠? 주어 빼놓기 막 이지랄 했잖아. 바위에다가 동생을 숨기다였나요? 또는 아까 제가 뒤로 가가지고 풀었던 그 문제 기억해보세요. 어떻게 했죠? 을르를 도로 바꿨어. 그쵸? 기억나죠? 얘는 어떻게 해서 아예 뺀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통사론에서는 보통 이러한 트릭들을 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적 있어. 이거 없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을르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이렇게 풀어. 여기 목적어 있네. 이게 아닌 거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 내에 목적어가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니은에 안긴 문장 여기에 목적어 없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층위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고 4번도 보세요. 기억에 안긴 문장에 관용어 없어요. 이 문장만 보면 되는 거죠. 이 문장만. 니은에 안긴 문장에 관용어 없어요. 둘 다 없네요. 서술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쵸? 관형절 아니죠? 뭐예요? 명사절. 그쵸? 명사절 맞고 부사절 아니죠? 명사절이죠. 기억에는 부사어가 없죠? 네, 아무리 봐도 부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12번을 제가 과제로 지금 풀어야 되는 과제로 드릴 테니까 이거 풀고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쉬운 게 제가 아까 기억 선지랑 리을 선지는 해드렸어요. 아까 그 고난도 개념 그 페이지에서. 이 문제도 제가 알기로 오답률 4등인가 3등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얘가 지금 작년 수능 문제예요. 위에 한번 봐줄래요?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딱 작년 수능 문제예요. 보면 되게 어려워요.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녹화되고 있는지 몰라 했어. 이 문제는 이제 5개념을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잘못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답이 혹시 나왔나요? 모르겠어요. 아직인가요? 또 은성이 있었으면 또 안 끝낸다고 지랄했겠지. 6시 4분인데. 답은 쉬워요. 답은 2번이에요. 왜? 디귿에 서술절이 없어. 해볼까요? 그냥 하나씩. 자, 기억은 아까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갖고 올게. 이거 갖고 와, 그냥. 아, 이거 한 거잖아, 그쵸? 귀찮아졌어, 이제. 그쵸? 뭐야? 병신같이 했네. 이거 딱 맞추면 될까요? 아, 다시 합시다. 자, 기억은, 자, 얘가 명사절 목적어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봄이 따뜻하니까 주어, 생략, 관형절이었어. 자, 니은은요? 자, 이걸 먼저 보라니까, 이거를. 무슨 절이죠? 관형절. 그럼 내가 친구를 만나다잖아? 그 얘도 무슨 생략 관형절이에요? 목적어, 생략, 관형절이네요. 그 다음에 친구는 마음이 착하다 아니에요? 무슨 절이죠? 서술절. 이렇게 주어 서술어. 자, 디귿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거 봐야죠. 이거 던 관형절이잖아요. 그럼 동생이 피곤해하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생략 관형절이 되는 거고요. 동생이 잔다인데 엄마가 모르게 잔다잖아요. 얘도 주어 서술어잖아요. 얘는 뭐죠? 부사절 부사어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리을은요. 이건 아까 했잖아요. 그가 시장에서 배추를 사다니까 얘는 목적어 생략 관형절인 거고 그 다음에 배추는 값이 비싸니까 서술절까지 볼 수 있네요. 따라서 서술절은 니은 리을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근데 이걸 좀 이제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보세요. 기역과 니은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대. 이 말은 관형절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에는 지금 관형절이 이렇게 있네요. 얘는 맞는 선지죠. 라고 해서라면 틀려요. 지금 제 해설은 틀린 해설이에요. 왜죠?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관형절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 명사절도 체온 수식할 수 있어. 방금 내가 한 해설이 EBS 해설이야. 미친 거죠?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관형절, 이건 미친 소리라니까. 그 말은 관형어면 관형사라도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위험하죠. 5번도 똑같아. 리을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이 말이 관형절이냐? 아, 물론 이거는 맞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라니까. 관형어의 기능만 하는이라고 하면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은 정확히 모르고 해설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맞은 거지. 여기는 지금 다 관형절이니까. 그죠? 3번도 보세요.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죠? 여기 꺽쇠를 보라는 거죠. 니은은 서술절 아니라 했잖아요. 어디에요? 여기를 보라는 거죠. 여기를. 여기 안에 이게 있네요. 그쵸? 4번 아까 했고요. 5번. 야, 5번도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이거 부사절이라고 하면 좀 위험합니다. 명사절이 부사어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부사절이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돼요.
이 정도 난이도는 될까요? 아직 이제는 아직 어렵나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밟잖아요. 제가 일부러 순서대로 넣어놨어요. 18, 9월, 2일 요평, 2일 수능, 그 다음에 여기 2 요평, 그 다음에 작년 2 수능, 그 다음에 2, 3 수능 이런 식으로 쫙 발전 과정을 볼 수 있게 다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문제만 풀다가 아마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오늘 드린 과제를 안내 드릴게요. 과제 다 집어넣나요? 이걸로 보면. 일단 중범위는 남아서 하시고요. 자, 오늘 거는 이제 2014학년도 기출문제가 들어가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충실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건 현대소설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고전소설을 읽어도 했기 때문에 2012학년도 다시 돌아갑니다. 또 앞에는 쉬워요. 근데 고전소설이랑 다르게 현대소설은 해석적인 게 살짝 물어봐요. 고전소설은 그냥 내용일치 수준이지 않았나요? 의미 해석 이런 거보다는 그쵸? 근데 내용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니까, 약간 해석적인 측면이 들어가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많아져요. 특히 뭐가 물어볼까요? 시점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시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다현이 아까 이거 분명히 너 동그라미만 쳤어. 가가지고 집에 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는데 좀 해주세요. 봤어요. 뻥치지 마세요. 진짜 봤어요. 채점만 했잖아요. 진짜 봐주세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총 15번 드릴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해놨어요. 이거 얼마나 노가다스러운 작업이겠어. 그것도 이쁘게 글씨 또박또박 하나씩 쓰면서. 물론 아주 이쁘진 않지만. 그래서 잘 봐주시고, 충실하게 해서 다음 주에 물론 학교 다니라 정신 없겠지만, 충실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